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 신기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세미나의 제목은 Mining of Massive Graphs and Beyond라는 제목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 2019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전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먼저 그래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계정들을 저희가 그래프의 노드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페이스북 계정이 친구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링크로 연결을 하고 맺지 않고 있으면 링크로 연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구매 내역 역시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드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고객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됩니다. 특정 고객이 특정 물건을 구매했으면 링크로 연결을 하고요. 구매한 적이 없으면 링크로 연결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도 저희가 라우터 간의 어떤 연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월드 와이드 웹 역시 웹페이지 간의 하이퍼링크 혹은 버튼으로 연결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그래프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래프 데이터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첫 번째 특성은 정말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에는 40억 개에서 400억 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액티브 유저만 따졌을 때 20억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5억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런 숫자들은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에 있는 간선들의 숫자, 그래프에 있는 링크들의 숫자를 따지면 이거의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현실 세계 그래프들의 특성은 그래프가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순간에도 트위터에서는 새로운 유저를 팔로우하고 기존에 팔로우하던 유저를 언팔로우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트위터 소셜 네트워크는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전자상거래 구매 내역 역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구매를 하고 또 구매를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굉장히 부가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누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구매했는지, 구매에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구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런 다양한 어떤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프는 흔히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이런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지금 이 노란 모자를 샀기 때문에 여성분에 해당하는 로우랑 이제 이 모자에 해당하는 칼럼에 대응되는 엔트리가 1인 거고요. 반면 이 보라색 여성분은 이 노란 모자를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대응되는 엔트리가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부가 정보가 없는 그래프를 보통 행렬로 표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부가 정보가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3차원 행렬, 3차원 어레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서 시간 정보가 추가로 있다라고 하면요. 이 빨간색 여성분이 이 노란색 모자를 이 특정 날짜에 구매를 했으면 1, 구매하지 않았으면 0 이런 식으로 저희가 3차원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차원 행렬 혹은 3차원 이상의 행렬을 좀 팬시한 단어로 텐서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는 3차원 텐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더 부가 정보가 있으면 예를 들면 리뷰 점수가 있거나 텍스트가 있으면 저희가 3차원 텐서 대신 4차원 텐서, 5차원 텐서, 더 하이 오더 텐서를 이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 연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대용량의 그리고 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래프 혹은 텐서 데이터들을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데이터들 그리고 텐서 데이터들은 주로 어떤 사용자의 행동 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거는 이렇게 대용량의 동적인 그래프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또 이런 대용량 데이터에서 아노말리들을 디텍트하는 이상점들을 탐지해내는 것, 그리고 이
대용량 데이터가 형성되는데 어떤 기반이 된 유저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태스크는 사실 서로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이상점 혹은 나쁜 사람들을 찾고 싶을 때 저희는 구조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서브 구조로부터 저희가 어떤 아노말리가 있다, 프로드가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캐치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노말리, 프로드에 의해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상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모델링 한다는 것이 아노말리를 찾는 것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 사람들의 행동을 모델링하면 아노말리들의 행동은 그런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와 어떤 행동, 이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데이터 그리고 텐서 데이터에서의 구조 분석, 아노말리 디텍션, 비헤이비얼 모델링을 주제로 어떤 다양한 연구들을 해왔고요. 보통 이런 연구들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혹은 데이터베이스 학회들의 논문들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구들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연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 20분, 15분 정도씩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공통된 태스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데이터가 크고 대용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알고리즘은 선형 시간 혹은 그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확장성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근사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뭐 샘플링 알고리즘, 분산 알고리즘, 뭐 이런 디스크 기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왔고요. 그리고 하둡, 스파크 같은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그래프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더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히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저희가 익스플로이트해서 더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씩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구조 분석, 그래프에서의 구조 분석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수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이제 전산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학부 시절에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배우실 텐데요.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가정하고 있는 것이 그래프 데이터가 너무 크지 않아서 이제 메인 메모리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포지션을 바로바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지 않고 이제 세상에는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여러 대 컴퓨터에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그래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강희 교수님이 만든 페가서스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스파크에서 만든 그래프엑스라는 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오래 써봤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래프 알고리즘들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분산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합하더라도 어떤 리즈너블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플랫폼 위에 저희가 그래프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노력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아카이브에서 이렇게 간단히 검색해봐서 쳐봤을 때 매년 1000개 이상의 새로운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1000개 이상의 알고리즘 중에는 이렇게 분산 처리를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엔지니어링 노력들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플랫폼들은 어떤 배치 프로세스를 위한 플랫폼이고 어떤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더 간단한 솔루션은 저희가 그래프를 압축을 해서 메인 메모리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압축을 하되 저희가 이렇게 알집 같은 거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그
그 압축된 데이터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압축을 해서 쏙 메인 메모리 안에 넣는데 다만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인 메모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어떤 엔지니어링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양한 그래프 컴프레션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목한 테크닉은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풋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드 A랑 노드 B를 보시면 굉장히 연결된 노드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랑 B를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럼 보시면 A는 C랑 연결되어 있고 B도 C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합쳐진 노드도 C랑 연결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E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D는 조금 애매합니다. A는 D랑 연결이 안 돼 있고 B는 D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예외사항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은 했지만 실제로 A는 D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예외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적어줍니다. 이걸 저희가 corr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랑 D랑 E도 연결관계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합칠 수가 있고요. 어떤 lossless compression을 위해서 이렇게 예외사항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F랑 G도 하나로 합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오리지널 인풋 그래프는 총 9개의 엣지, 9개의 링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압축을 하고 나면 이 코렉션을 다 더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엣지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은 무손실 압축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된 그래프로부터 오리지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 역과정을 통해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그래프가 주어지면 제가 이렇게 머지된 노드들로 구성된 컴프레스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예외 사항들로 구성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 아웃풋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의 손실 없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엣지들의 숫자를 저희가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압축 그래프 그리고 이 exception 엣지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문제를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문제는 굉장히 10년 전쯤에 처음 제시가 된 그런 문제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BOG, 그리디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압축 성능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들이 너무 타임 컴플렉시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어떤 간선의 수가, 엣지의 수가 수백만 개 정도 되는 스케일에밖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엣지가 수백만 개라는 거는 이제 파일 사이즈로 따지면 한 수 메가바이트 정도군요. 근데 저희가 수 메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압축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요새 핸드폰도 몇 기가바이트 메모리가 있는데 굉장히 압축률이 좋지만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었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성이 높은, 조금 더 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속도가 빠른 대신 압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웨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요. 저희 알고리즘들은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이 여러 대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정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압축률도 이제 가장 압축률이 좋은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압축률을 보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저희 알고리즘 스웨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그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뭐 간단하게 제가 터미널로지 몇 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러 개의 노드들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서머라이제이션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여러 노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노드가 된 노드들을 저희가 슈퍼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슈퍼노드 레벨에서 저희가 얻어낸 그래프를 서머리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서머리 그래프에선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을 별도로 기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 사항 중에는 엣지를 추가해야 된다는 포지티브 익셉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엣지는 제거해야 된다는 네거티브 익셉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 익셉션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저희가 포지티브 레지듀얼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렇게 네거티브 익셉션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저희가 네거티브 레지듀얼 그래프라고 하고 이 둘을 합쳐서 레지듀얼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이빙이라는 걸 정의하는데요. 이 세이빙이라는 것은 A라는 슈퍼노드가 있고 B라는 슈퍼노드가 있을 때 그 슈퍼노드 두 개를 합치면 저희가 어떤 메모리 관점에서 이득을 볼 거잖아요. 그 이득의 정도를 저희가 세이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의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그래프가 주어지면 서머리 그래프와 레지듀얼 그래프를 찾는 거고요. 대신 서머리 그래프와 레지듀얼 그래프의 사이즈를 최대한 작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는 저희가 오리지널 인풋 그래프를 그대로 저희가 서머리 그래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이 하나의 슈퍼 노드가 되고요. 레지듀얼 그래프는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인풋 그래프를 그대로 서머리 그래프로 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바이딩 스텝과 머징 스텝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또 디바이딩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노드들을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대충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비슷한 노드들을 굉장히 어떤 리니어 타임 빠른 알고리즘으로 대충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하다. 저희가 비슷하다고 해서 얘네들을 무조건 하나의 노드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 어설프게 나눈 다음부터는 어떤 노드들을 합칠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나눌 때는 저희가 뭐 아무 알고리즘이나 써도 되는데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민 해싱이라는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대충 나눠놓고 나서 이제 각 그룹에서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노드들을 하나의 슈퍼노드로 합칩니다. 슈퍼노드로 합칠 때는 저희가 그리디 어프로치를 써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정말 어떤 압축 측면에서 개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threshold 세타보다 충분히 클 때만 저희가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는 빠르게 대충 나눠놓고 그 그룹 안에서는 정말 정밀하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페어들을 정밀하게 비교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충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디바이딩 스텝, 머징 스텝이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되고요. 이 이터레이션을 수행하고 나면 이렇게 서머리 그래프가 생기고 레지듀얼 그래프도 생깁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합칠 노드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번 똑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딩 스텝이 어떤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새롭게 디바이드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 머징 스텝에 있는 이 threshold 세타 있잖아요. 이 세타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세타를 굉장히 크게 하고요. 제가 이터레이션 t가 가면 갈수록 이 세타 값을 점점 낮춰줍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정말 어떤 엄격하게 어떤 많은 게인을 주는 노드들을 합치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자적으로 조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세타 값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요걸 안 쓰고 그냥 어떤 세타 값을 상수로 고정을 했을 때에 비해서 30%의 성능 개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텝은 저희가 컴프레싱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텝은 뭐 옵셔널한 스텝인데 저희가 그래프 서머라이제이션을 하고 나면 서머리 그래프, 파지티브 레지듀얼 그래프, 네거티브 레지듀얼 그래프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각각이 또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어떤 별도의 그래프 알고리즘을 써서 추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제 그래프 압축 알고리즘을 써서 저희 알고리즘의 포스트 프로세스로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하나는 어떤 분산 처리, 병렬 처리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맵 리듀스 패러다임 하에서 완벽하게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 해싱 스텝이 맵 스테이지에 해당하고요. 셔플 스테이지 그리고 머징 스텝이 리듀스 스테이지에 해당을 해서 너무나 쉽게 저희가 맵 리듀스 프레임워크에 맞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저희가 전체 그래프를 개별 머신 위에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디바이딩을 한 다음에 각각의 디바이드된 그룹 각각만 저희가 메인 메모리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가 너무 커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을 때에도 저희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알고리즘의 어떤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13개의 실제 그래프 데이터 그리고 어떤 신세리 그래프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요. 가장 큰 데이터가 200억 개 정도에 되는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00억 개를 가지고 있는 엣지는 저희가 링크드인에서 어떤 전체 링크드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이 연구 자체가 제가 링크드인에 있을 때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링크드인의 전체 소셜 네트워크를 다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컴페티터들이랑 저희가 자바 그리고 하둡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플롯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수행 속도가 x축에 있고요. 그리고 압축률이 오른쪽 y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축된 결과가 조그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동일한 압축률을 보이는 알고리즘에 비해서 최대 650배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압축률을 보이는 알고리즘에 비해서 300배에서 4490배까지 저희 알고리즘이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알고리즘은 전체 그래프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고 전체 그래프의 0.1에서 4% 정도만 되는 엣지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가 너무 커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수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데이터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어떤 수행 시간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는 데이터의 크기에 선형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10배 커지면 수행 속도가 10배 느려지는 선형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제일 큰 데이터는 이제 200억 개 엣지의 데이터에서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컴퓨터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혹은 멀티코어 세팅에서 사용하는 코어의 수를 늘려가면서 수행 속도를 측정을 한 거고요. 뭐 완벽하게 선형은 아니지만 선형 비스무리한 어떤 퍼포먼스 게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웹 그래프를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그래프를 압축을 했을 때 웹 그래프에 있는 엣지 하나당 0.7비트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를 저장하면은 이제 인티저 2개를 엣지 하나당 써가지고 이제 거의 뭐 한 64비트 정도 그죠?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64비트가 아니라 저희 압축 알고리즘을 쓰면은 엣지 하나당 0.7비트라는 굉장히 높은 압축률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제 state of the art랑 비교를 했을 때도 한 3배에서 한 3.5배 정도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연구 주제였던 스웨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스웨그는 그래프를 압축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스웨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압축을 할 수 있고 뭐 속도 측면, 그리고 압축률 측면, 메모리 효율성 측면,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무손실 압축뿐만 아니라 손실 압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프 데이터가 고정된 데이터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어떤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했고요. 두 연구 모두 이제 작년 KDD에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가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드린 연구였고요.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이랑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텐서 데이터랑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티베이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옐프에 들어가서 보면 옐프가 뭐 요기요나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미국에서. 봤더니 자기 레스토랑은 평점도 굉장히 나쁘고 리뷰도 몇 개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앨리스의 어떤 경쟁 상대들은 굉장히 리뷰가 좋은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짜 리뷰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쉽게 검색해 보면 가짜 리뷰를 써주는 가짜 리뷰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짜 어떤 리뷰를 파는 사이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가짜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가짜 계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돈을 주면 자기가 가진 가짜 계정들을 이용을 해서 앨리스의 레스토랑한테 5점짜리 리뷰를 써주고 앨리스의 경쟁 상대들한테는 1점짜리 리뷰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레스토랑들 그리고 옐프에 있는 계정들로 구성된 어떤 그래프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어떤 악의적인 행동은 굉장히 덴스한 서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fully connected 된 저희가 어떤 서브 그래프 이걸 저희가 bipartite core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래프를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로우랑 컬럼을 잘 오더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덴스한 블락이 매트릭스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덴스한 블럭들을 찾아내면 이런 나쁜 가짜 계정을 가짜 리뷰를 쓰는 계정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덴스한 블럭들이 있는데 이 덴스한 블럭들이
무조건 이제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real world 데이터에는 naturally formed then dense 서브그래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ense 서브그래프가 의심스러운 건 알겠지만 여전히 이 dense 서브그래프를 만으로는 어떤 심증은 있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naturally 어떤 formed then dense 서브그래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두 개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레스토랑에 리뷰를 남겼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 남겼는지 그 타임 정보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가 발견한 것이 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브그래프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생성된 반면 이 가짜 리뷰들에 의해서 생성된 댄스 블락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가 보통 가짜 리뷰를 구매할 때 입금을 하면은 뭐 24시간 내로 적어줍니다. 저희 뭐 입금을 했는데 3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금하자마자 리뷰 어떤 가짜 계정들이 리뷰를 다다다다닥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댄스 블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레스토랑 정보 그리고 계정 정보, 시간 정보로 구성된 3차원 텐서를 고려하게 되면 이런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 텐서가 서브 텐서가 어떤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브 텐서들보다 훨씬 댄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댄스한 서브 텐서를 찾음으로써 저희가 나쁜 놈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전 예시에서는 저희가 타임 정보를 써서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표현을 했는데 시간 정보 이외에 저희가 IP 정보, 뭐 리뷰 키워드, 리뷰의 점수 이제 이런 부가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훨씬 고차원 텐서로 표현을 해서 그런 고차원 텐서에서 댄스 서브 텐서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댄스 서브 텐서를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이렇게 댄스한 부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의 고차원 텐서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댄스한 서브 텐서, 댄스한 블락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 텐서라는 말을 너무 기니까 앞으로 그냥 블락이라는 말로 줄여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problem definition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차원 텐서가 있고 저희가 어떤 이렇게 density를 measure할 수 있는 어떤 objective function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찾고 싶은 블락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density 주어진 어떤 density measure를 maximize 하면서 K개의 서로 다른 블락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이 density measure row로 어떤 거를 써야 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density를 measure를 해야 그 density를 maximize 했을 때 나쁜 놈들을 쏙쏙 찾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한 가지 density measure가 이제 모든 경우에 잘 동작하지는 않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잘 되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어떤 리즈너블한 덴시티 메저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잘 동작하는 그런 플렉서블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렉서블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덴시티 메저로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덴시티 메저들 중에 흔히 뭐 이렇게 저희가 보통 저희가 덴시티라고 생각하는 어떤 엔트리 썸 나누기 어떤 볼륨, 부피로 정의를 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요 트레디셔널한 덴시티 메저는 제가 한 개 엔트리에 의해서 트리비얼리 맥시마이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서가 있을 때 가장 큰 엔트리를 하나 찾으면은 그 가장 큰 하나의 엔트리로 구성된 사이즈 1x1x1 서브 텐서가 트리비얼리 요 이제 덴시티 메저를 맥시마이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고 어떤 다른 리즈너블한 메저들을 줬을 때 그 메저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서브 텐서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은 m줌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고요. 저희 알고리즘은 굉장히 여러 개의 댄스 블락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한 개의 댄스 블락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개를 찾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한 그리디 서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풋 텐서가 주어졌을 때 전체 텐서에서 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전체 텐서가 있고 전체 텐서의 덴시티는 2.9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슬라이스를 하나씩 지웁니다. 근데 슬라이스를 지울 때 어떻게 지우냐면 그리디하게 지웁니다. 즉, 이 덴시티 값이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슬라이스를 선택을 해서 지웁니다.
이렇게 저희가 슬라이스를 하나 지웠더니 density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스를 지울 때마다 이 densit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옆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슬라이스를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지우고 이 과정을 슬라이스가 다 지워질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슬라이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에서 가장 이 density가 maximize 됐던 지점을 선택을 해서 그 지점에서의 서브 텐서를 이렇게 복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텐서가 저희의 아웃풋으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선형 시간에 수행되는 알고리즘인데요. 대신 저희 알고리즘은 항상 저희가 가장 덴스한 블락을 찾아낸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즉 저희 알고리즘은 approximated 알고리즘입니다. 대신 저희 알고리즘은 어떤 theoretical한 성질을 이제 개런티를 하는데요. 그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 여기 스타라고 쓴 게 실제로 가장 덴스한 블락이고요. 이 가장 덴스한 블락의 density보다 적어도 1 over n, 그러니까 n분의 1 정도 되는 density는 반드시 저희가 찾아낸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n은 텐서의 차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차원 텐서면 3, 4차원 텐서면 4, 뭐 매트릭스면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항상 최적의 해를 찾아내지 못하지만 저희 알고리즘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택도 없는 걸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최적에 비해서 이 정도 theoretical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블락을 찾아낸다는 것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empirically는 이것보다 훨씬 어떤 좋은 솔루션들을 찾아내죠. 그 저희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로그 텀은 작으니까 저희가 무시를 하고 보게 되시면은 이제 텐서에 있는 논제로 엔트리에 비례하고 그 텐서의 차원에 비례하는 이런 차원은 보통 뭐 3, 4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무시하면은 그 텐서의 논제로 엔트리에 비례하는 그런 어떤 선형 수행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덴스 블락을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아노말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엔 저희가 먼저 인풋 텐서에서 하나의 덴스 블락을 찾고요. 그 덴스 블락을 제거를 합니다. 그걸 제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제거한 거에서 또 덴스 블락을 찾고 또 제거하고 그 다음 덴스 블락을 찾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덴스 블락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덴스 블락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버랩돼서 없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기존의 다른 덴스 서브 텐서 디텍션 알고리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속도는 100배 정도 빠르지만 정확도는 거의 더 좋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알고리즘을 저희가 다양한 리얼월드 텐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찾아낸 덴스 블락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3차원 텐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이 어떤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언제 수정했는지 이렇게 3차원 텐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저희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서 덴스 블락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덴스 블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봤더니 11개의 계정이 10개의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16시간 안에 2300번이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 알고리즘이 디텍트를 한 거죠.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죠? 누가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이렇게 뭐 2000번이나 수정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살펴봤더니 여기서 위키피디아 수정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한쪽에서 이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수정하면 다른 쪽에서 이거를 복원하고 수정하고 복원하고 수정하고 복원하고 이거를 굉장히 뭐 16시간이나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저희가 동일하게 영어 위키피디아 데이터, 훨씬 크죠. 영어 위키피디아 데이터는 몇백 기가바이트 됩니다. 이거를 다시 3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더니 가장 덴스한 블락은 8개의 계정이 10개의 페이지를 250만 번 수정한 것을 저희가 캡처를 해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250만 번을 고친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정들을 살펴봤더니 그 계정들은 진짜 사람들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에서 운영하는 이런 봇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앱스토어에서 어떤 리뷰 데이터를 받아와서 4차원 텐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이 어떤 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남겼고 언제 남겼는지 이렇게 4차원 텐서로 표현을 해서 저희 알고리즘으로 가장 덴스한 서브 텐서를 찾았더니 9개의 계정이 1개의 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레이팅으로
360개의 리뷰를 하루 안에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계정들을 살펴보고 이 리뷰들을 살펴봤더니 리뷰들은 전부 스팸 리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앱에 가입하시면 추천인으로 제 이름을 써주세요. 뭐 이런 류의 스팸 리뷰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 이력 데이터에다가 마찬가지로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어떤 디도스 어택들을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데이터를 더 큰 데이터, 예를 들면 수 테라바이트, 수십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더 큰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데이터가 분산 환경으로 저장되어 있을 때 어떻게 분산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손실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랑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또 데이터가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할 때 저희가 이렇게 아노멀리들을 어떻게 덴스 서브 텐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연구를 KDD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연구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피크에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 피크는 어떤 네트워크 공격들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추가적인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노말리 디텍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 특히 이 알고리즘이 어떤 네이버에서 스팸 사이트를 찾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아노말리 디텍션 관련된 두 번째 연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구는 어떤 유저들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이츠카이 2017년에 출판된 논문이고요. 여기 어떤 세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요람이라고 하죠. 애기 침대인데 어떤 휴대용 애기 침대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아이키아 어떤 망치 세트죠. 그리고 세 번째는 DVD 세트입니다. 요 세 개의 물건의 어떤 공통점을 아실 수 있겠네요. 물론 다 음소거를 하셔서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이 제목에 보시면은 요 셋 다 shareable good, 그러니까 서로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걸 맨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 쓰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친구가 저한테 이걸 빌려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제가 빌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 빌려줄게.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저한테 이 물건들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저는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물건을 빌려주고 나서 다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런 특성을 갖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번히 쓰지 않고 굉장히 가끔만 사용하고 친구랑은 기꺼이 공유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랑은 공유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싸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안나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아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사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쉐어러블 굿을 구매하게 되면은 자기의 수많은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반면 친구가 없는 외톨이가 이 물건을 사봤자 남들이랑 공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사회적 효율성은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과연 이 물건을 구매할까요? 안나가? 제 생각엔 구매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너무 많은데 그 친구 중에 누군가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친구한테 빌리면 되지 내가 직접 이 물건을 구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사면 사회적으로는 좋지만 그런 사람이 이 물건을 구매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빌릴 데도 없으니까 뭐 직접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그런 어떤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비효율성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 세 번째 연구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어떤 토익 이그샘플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를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노드가 사람들이고 엣지가 어떤 친구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케아 툴킷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케아 툴킷 영어로는 이걸 아이케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케아 툴킷을 몇 개나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앨리스랑 밥이 이케아 툴킷을 사면 앨리스 친구들은 다 앨리스 걸 빌리고 밥 친구들 건 다 밥 걸 빌려가지고 모두가 이케아 툴킷을 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결과는 사회적으로 최적입니다. 즉 저희가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행복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도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 입장에서는 굳이 물건을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앨리스가 물건을 샀으니까 자기 물건은 팔아버리고 앨리스 물건을 빌려 쓰게 되면 됩니다. 근데 밥이 자기 물건을 팔아버리면 밥 친구들은 물건을 빌릴 데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밥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 자기가 물건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최적입니다. 즉 개개인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아까 두 개만 있으면 모두가 다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네 개나 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네 개를 산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앨리스랑 밥을 빼고 남은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산 상황인데요. 이 경우도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는 최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런 사회적 비효율성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머물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렌탈 피를 강제로 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저희가 사람들한테 이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거대한 삼성이라는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대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연구소 내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렌탈 피를 내게 하고 써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인포스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사회라면 저희가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어느 방법이로든 저희가 각 사람들에게 물건을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라 렌탈 피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 렌탈 피는 이제 그 상품의 가격의 절반입니다. 대신 이 절반을 한 번 내고 나면은 평생 이 물건을 이 사람한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앨리스의 친구들은 이제 돈을 내고 앨리스의 물건을 빌리는 거고요. 밥의 친구들은 돈을 내고 밥의 물건을 빌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앨리스랑 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랑 밥은 물건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대여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대여료를 내고 있지만 직접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이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는 개개인으로서도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방금 이렇게 토이 example을 가지고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 상황을 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저희가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이제 게임 티오레틱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이 되고요. 소셜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든지 혹은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개개인에게 최적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내쉬 균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회적 최적이라고 합니다. 소셜 옵티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내쉬 균형이 주어졌을 때 그 비효율성을 저희가 그 내쉬 균형에서 발생한 구매 수 나누기 이제 소셜 옵티멈에서 발생한 구매 수로 정의를 합니다. 즉 아까처럼 두 개만 구매하면 되는데 실제로 6번의 구매가 발생을 했으면 비효율성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임 티오리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내쉬 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증명을 한 것은 반드시 저희가 만약 렌탈 피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대여료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내쉬 이퀄리브리엄밖에 없는 내쉬 균형밖에 없는 그래프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그래프의 예시가 바로 이제 이런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는 여기 가운데 두 명만 물건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내쉬 균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고 이 사람 거를 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내쉬 균형이 이건데요. 사람의 절반이 물건을 구매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두 개만 구매하면 충분한데 가장 효율적인 내쉬 균형에서도 물건을 거의 이제 사람 수의 절반만큼 구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는 방금 대여료가 없을 때는 이렇게 비효율성이 심하지만 대여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 비효율성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특히 이 대여료가 물건값의 3분의 1 그리고 물건값 요 사이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최적인 내시 균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는 이제 이런 내시 균형이 사회적으로도 최적이 되는 거죠. 렌탈비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풀고자 했던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이 대여료를 얼마로 해야 사회적 비효율성이 최소화가 될 것인가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바꿔서 접근을 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정말 엄청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컴퓨테이셔널리 프로히비티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다 찾는 대신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 내시 이퀄리브리엄, 샘플 내시 균형에서의 비효율성을 측정을 해서 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어떤 대여료의 어떤 구간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시 균형을 샘플링 한다는 것조차 어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 균형을 어떻게 샘플링을 할 것인가 요거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은 각자 이제 그래프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노드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최적화를 하게 합니다. 단 다른 사람들의 스트래티지는 고정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각자가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합니다. 즉 내시 균형에 도달하게 할 때까지 합니다.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제가 뭐 베스트 리스판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증명한 것에 따르면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항상 새 이터레이션 안에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가 선형 시간, 그래프에 있는 간선의 수에 비례하는 시간만 걸린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스트래티지를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매번 돌릴 때마다 새로운 내시 균형을 반환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어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어떤 리니어한 수행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어떤 리얼월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렌탈 피를 바꿔가면서 실제로 요 사회적 비효율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 이 사회적 비효율성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료는 상품 구매 가격의 절반에서 상품 가격의 3분의 1, 이 사이에 있을 때 실험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성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뭐 실제 사회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뭐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실제로도 이제 뭐 어떤 실험적으로도 이렇고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증명에 따르면은 이 구간이 이론적으로도 가장 사회적 비효율성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동일한 결과를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 연구 결과는 이제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 잡지에도 소개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서머라이제이션, 댄스 오브 텐서 그리고 퍼처스 비헤이비어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렸고요. 요새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프 텐서를 벗어나서 더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인 하이퍼그래프 데이터 마이닝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라는 거는 노드 간의 어떤 pairwise 인터랙션을 많이 어떤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항상 쌍으로 어떤 pairwise 인터랙션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대학교 때도 수업을 들으면 항상 팀플이 있었잖아요. 그죠?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항상 두 명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논문을 쓰기도 하고 네 명이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pairwise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하이퍼그래프라는 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다르게 하이퍼그래프는 엣지 대신 하이퍼 엣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 엣지는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3개의 노드를 묶어줄 수도 있고 4개의 노드를 묶어줄 수도 있고 100개의 노드를 묶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룹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게 바로 하이퍼 엣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퍼 엣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하이퍼 그래프를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논문을 쓴 그런 콜래보레이션 관계를 저희가 하이퍼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몸속에 있는 단백질들도 이렇게 페어와이즈로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인터랙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델링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장바구니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한 장바구니에 이제 물건들이 여러 개 담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분석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사실 하이퍼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이퍼그래프, 특히 이제 실제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하이퍼그래프로부터 저희가 어떤 거시적인 구조적 특성 혹은 미시적인 구조적 특성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연구를 최근에 많이 수행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고요. 굉장히 그래프에 비해서 하이퍼그래프라는 것은 아직 덜 연구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 퀘스천들이 많아서 굉장히 저희가 흥미진진하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의 기존 연구들은 어떤 대용량이 그리고 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래프 데이터 그리고 뭐 텐서 데이터들을 위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Structural Analysis, Anomaly Detection, Behavioral Modeling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저희 그룹에서 하이퍼그래프 그리고 뭐 저희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뭐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뭐 이런 더 연구 분야를 넓혀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는 전부 소스 코드랑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는 여기에 적혀 있고요. 저희 학생들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계기라는 거는 뭐 특별한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뭐 병역 특례 근무를 산업요원 기능요원 산업 기능요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에서 일한 게 어떤 시작점이 돼서 이제 박사 과정도 이런 그래프 데이터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인턴십도 아까 링크드인에서 그래프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뭐 그래서 뭐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됐고요. 이제 그래프 연구는 조금 이미지 연구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연구보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미지 처리 이런 거는 굉장히 툴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떤 파이토치 이런 어떤 하이 레벨 툴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구현해서 실험하실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래프 데이터는 그런 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분야에 입문하게 되시면은 약간 데이터 구조라든지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어떤 이피션트한 구현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도 더 기본기를 쌓으시면 연구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Neo4j를 저도 뭐 회사 다닐 때나 몇 번 써봤는데요. 근데 사실 Neo4j는 약간 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저장된 것에서 굉장히 심플한 쿼리를 날리는 것에 그 심플한 쿼리를 프로세싱하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은 어떤 Neo4j에서 어떤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는 구현을 하는 것도 어렵고 구현을 하면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거의 뭐 Neo4j 같은 거는 저희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속도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장에 포커스가 있는 거라서요. 야누스 그래프라는 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 X, 뭐 스냅 같은 그런 툴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툴들도 굉장히 저희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X 같은 거는 굉장히 그래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데 그게 어떤 엔진이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조그만 데이터를 어떤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라바이트, 뭐 몇백 기가바이트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저희가 파이썬이 워낙 느리고 또 메모리를 굉장히 이렇게 방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대용량 처리,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저희가 C나 자바 같은 로우 레벨 랭귀지를 가지고 굉장히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